그 1부, 2부 통해서 이번 편은 정말 최장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책 뒤편의 글들을 봤을 때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막 가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래서 젊은이들이 도적단도 세우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정세가 대체 어땠길래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불길을 일게 했을까? 좀 찾아보셨으면 되잖아요. 찾아봤는데 또 좀 네. 그런 거 뭐 이상, 뭐 자유, 반항 뭐 그런 것들 나오는데 다 저한테는 어려운, 나 박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사회상이 어땠길래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예. 네, 뭐 그렇게 얘기 끊으셨으니까 뭐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런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다가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러가 이 작품을 썼던 게 뭐 아까 일부에 잠깐 짤막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질풍노도라는 그 문학 운동 시기로 이제 이것이 개념 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18세기의 독일의 형국이에요. 저번에 이제 몰리에를 설명해 드릴 때 17세기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루이 14세 태양왕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국가 조직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먼저 잡혀가고 있었고,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1600년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 지방 영주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권을 획득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거대 제국으로는 유명무실해져가지고 황제만 그냥 그래 니네 황제 대접해줄게 막 이런 느낌으로 남아있고, 각자의 그 군소 영주들이 다들 다 자주 독립권을 얻어낸 이런 시기예요. 그런 유럽판 내에서 먼저 조직이 되기 시작했던 게 루이 14세에 의해서 프랑스는 먼저 이렇게 조직이 되고 있었던 거고, 스페인은 스페인 나름대로 또 조직이 되고 있었고, 요 16세기, 17세기 요 넘어갈 때 요때가 스페인이 이제 무적함대 나오고 막 이럴 때잖아요. 상대적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 지역은 더 많이 영주권들이 더 찢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난인국. 독일의 한 지역에서 네덜란드까지 넘어가는 요 거리가 대충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한 내륙 지방에서 영국으로 뭔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해안가에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어떤 특산품이라던가 수출품을 하려면 나라를 거쳐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검문소에서 그 물품을 검문해가지고 넘기는 횟수가, 거쳐야 되는 위병소 횟수가 200개가 넘었대요. 그 200km도 안 되는 요 짧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짤막짤막하게 마을 단위로 찢어져 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0km예요. 우리나라 정도 되는 땅에 나라가 200개, 300개 있다고 쳐봐요. 그 찢어져 있는 그 구역에 그 자그마한 그 성 하나 갖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주들이 다들 자주권을 획득했어. 군사, 경제, 정치, 왕의 대리인으로 모든 것을 다 틀어주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 폭압, 폭정 이런 게 얼마나 심해졌겠어요. 그리고 이미 카톨릭적 질서 이런 것들은 유명무실해졌어. 그리고 개신교 이런 애들이 막 자유평등 사상 이런 거, 그리고 오직 성서로 마틴 루터가 1600년대에 나서 개신교를 스페인에서 인정받으면서 이제 개신교랑 가톨릭이랑 분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자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 이런 것들, 막 의식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옆 나라의 프랑스는 절대왕정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이 절대왕정 체제가 가톨릭하고 등을 지는 것도 있고, 플러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의 프랑스에서 이런 어떤 지각을 갖고 있는 문인들이 막 깨어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뭐 루소, 볼테르, 디드로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미 그온 대륙에 막 다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있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내에 독일은 여전히 모든 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알고 있고, 영국에서 막 그 경험론 넘어오고, 프랑스에서 합리주의 넘어오고, 막 이렇게 넘어오면서 인간은 평등하다, 뭐하다, 이러한 가치들이 온 유럽 대륙에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지역은 여전히 300개, 200개 나라로 다 찢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도시 내에서 영주들이 그 모든 군사 권력까지 다 틀어지고 이 사람들을 포갑해서 막 짓누르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있던 독일의 시민들의 삶은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의 한 100년, 200년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한 배경 내에서 있다 보니 이 나라는 썩었어 라는 이 풍토가
젊은 세대 애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자라 올라와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막 옆나라, 그 옆나라 이런 데에서는 막 그냥 막 문학으로도 막 인간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고, 이론으로도 막 그런 사상을 설파하고 있고, 영국 경험론에서는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여전히 후진적 봉건 체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내에서 실러가 태어난 겁니다. 연구 완료. 그래가지고 실러가 태어난 그 공국이 비르텐베르크 공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공국인데 그 공국의 영주가 카를 오이겐이라는 영주예요. 이 영주가 얼마나 악독한 놈이었냐면 난국이고 다 찢어져 있으니까 서로 이 권력 다툼이라던가 이런 거 얼마나 심했을 거예요. 아미아카 전투가 막 판치는 이런 세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들 이 군사력을 키우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 카를 오이겐이라는 요 비르텐베르크 공국의 요 영주가 소년병단을 모집합니다. 애들이 태어났어. 그런데 좀 영특해 보여. 그러면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군사학교에 강제로 납치해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군사교육으로 세뇌시켜가지고 자기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이런 짓거리를 했던 놈이란 말이에요. 카를 오이겐이라는 공작이. 실러는 어렸을 때 원래 신학학교 이런 데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얘가 똘똘한 면이 보이니까는 카를 오이겐 공작이 실러를 강제로 이제 이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근데 이 학교의 악독함이 지금 얼마나 악독했냐면 실러의 그 양력을 좀 보면은 여기 한번 입학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면회를 하러 오면은 1분도 면회를 안 시켜줬대요. 아예 그냥 부모랑 생리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이 군사학교에서 키운 거거든요. 실러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러의 극에는 여성의 역할이 극히 제한됩니다. 여성이 극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만 득식을 한 곳에서 커갔고 장년이 되어가지고 그 군사학교를 탈출할 때까지 한 번도 여성의 보호를 받아본 기억이 없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아기부터 청소년 기까지. 작가의 정신세계가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실러의 희곡에는 여성이 어떻게 그 특별한 역할을 잘 못 해줍니다. 지조 있고 순결하고 그리고 정조 있고 정절을 지키는 여인상의 여인으로는 등장을 하지만 그 여인들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로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유아기 때 그런 경험이 없어요. 군사학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모질게 이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아직도 이거 못 이었어? 하고 막 곤장, 쳐맞고 막 회초리 맞고 막 이런 학교가, 군사학교가 그런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의 극에는 여성이 어떻게 특별하게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은 많이 없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많이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실러 그게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군사학교에서 처음에는 이제 실러한테 그렇게 이제 억압을 한 거죠. 너는 훌륭한 군사가 돼야 돼. 근데 머리 똑똑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책사라던가 이런 걸로 키울 생각으로 얘를 쭉 키우고 있었는데 실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반항 기질이 있어가지고 군사 이런 거 다 재미없고 이래서 얘를 머리 똘똘하니까 법학을 시키려고 했대요. 법학도 재미없고. 근데 웬걸 옆나라에서 문학이 넘어오는데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작품들 막 넘어오고 프랑스에서 고전주의 비극과 몰리에르의 희극 이런 것들 막 넘어오고. 근데 이런 문학이 너무나 위대한 거야.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17세기 유럽, 서부 유럽 대륙에서 문화예술 활동 제대로 하려면 어디로 가? 프랑스. 혹은 셰익스피어. 이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문학을 보면서 실러는 이 열정 이런 거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학교 등교해서 교과서 피고 요 사이에 자기가 읽고 싶은 소설이나 만화책 깔아놓고 보이잖아요. 이렇게 셰익스피어랑 프랑스 고전주의 문학을 그렇게 탐독했답니다. 그러면서 습작을 그렇게 해요. 근데 습작을 하는 것도 매번 걸리면은 막 찢어버리고 사람들이 이런 걸 왜 하고 있냐고. 공부나 하라고. 이런 데서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습작합니다. 그리고 법학은 자기가 죽어도 하기 싫으니 굳이 이 군사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나마 유용하게 그냥 써먹을 게 있다면 의술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의학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뭐 그것마저도 그냥 뭐 차학으로 선택한 거니 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렇게 틈틈이 그 군사학교에서 습작을 해가지고 무려 19살에 탈구한 게 우리가 방금 본 이 도적대입니다.
비르텐베르크 공국에서는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검수를 받으면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나임에 있는 마나임 극장장한테 보내요. 이게 처음엔 거부당해. 왜냐면 19살짜리가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엉망진창. 너무나 글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니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사비 출판해요. 첫 출판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비로 이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슬금슬금 그 문인들한테 읽히면서 독일 문학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나왔지? 이렇게 이름이 돌면서 그 마나임 극장장이 이거 진짜였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공연에 올리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 마나임 극장에서 이것이 초연으로 올라가면서 대박이 나면서 유명 스타가 돼버린 거죠. 군사학교에서 여전히 이 실러는 이 학교의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논문을 내도 자꾸 낙제야. 졸업도 빨리 못했어. 그렇게 학교에서 있는 와중에 자기 공연 소식은 들려오잖아요. 자기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했다. 너의 작품을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 막 이렇게 온 데서 이제 칭찬이 막 들리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니야. 몰래 탈출해가지고 공연을 보러 갑니다. 이걸 걸려. 카를 오이그 공작이 얘한테 2주간의 금고형하고 젖을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실러가 이제 여기서 빡이 돌죠. 다른 공국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때부터 실러는 방랑길에 들어가서기 시작해요. 이 도시 저 도시 막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웃긴 건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작가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 판이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작가한테 정당한 지불을 안 하잖아요. 물론 하는 분위기로 많이 양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저작권? 공연권? 이런 게 있었겠어요? 심지어 도망자 입장이야.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망자 입장이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 조금 부유하게 살았던 게 죽기 바로 몇 년 전입니다. 공작 자기 받기 이전에 그것도 괴테와 친해져가지고 문단 활동이나 역사 교수를 좀 하는 바람에 그 이전까지는 계속 도망다니고 이 금지령 풀리고 이거 할 때까지도 친구들한테 돈 꾸면서 살았어요. 이 실러 초년기의 요 기록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글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런 실러를 좋게 생각했던 그의 평생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방랑길을 같이 떠돌아다녔거든요. 자기 집에서 돈을 지원받으면서 그 사람이 여행 수기로 써놓은 자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그냥 제인가? 제트인가? 그래서 누가 본 실러의 방랑 시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수기로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시켜드릴 수 있는 거고 명성과는 굉장히 상반된 삶을 산 사람이 실러예요. 심지어 그리고 좀 다른 작가에 비해서 좀 빨리 죽습니다. 46세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운해요. 이 사람이 써낸 어떤 이런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불운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또 이 명성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일부에 설명드렸던 그런 극장 내 반응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괴테가 처음에 이제 군도로 실러가 이름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칼로스로 이름이 나고 피에스코마하고 사랑과 관계 이런 거 낼 때까지만 해도 알고는 있어. 작품이 훌륭하다고. 근데 이놈이 도대체 누군지? 라고 이렇게 관심까지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괴테가. 그런데 돈칼로스 출간하고 공연하고 나서 네덜란드 독립사라고 역사책을 쓰거든요. 실러가. 이것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상 같은 걸 받아요. 그 공국 그 국왕한테. 그 상을 받을 때 그 수여식에 괴테가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요때 괴테랑 실러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때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후로는 이제 이 실러가 사실 이 희극 작품으로도 위대하지만 희극 작품은 총 9편이거든요. 근데 희극 작품 말고 논문이 엄청 많아요. 미학 편지, 공공극장으로서의 예술극장 이런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역사책도 많이 썼어요. 30년 전쟁사 이후에 베스트팔렌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네덜란드 독립사도 따로 썼어요. 요 네덜란드 독립사하고 30년 전쟁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요것을 쓰기 이전에 돈칼로스를 출간했잖아요. 돈칼로스가 요것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돈칼로스를 쓰기 위해서 방대하게 수집한 역사 자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이후로는 예나 대학 역사학 교수로 가거든요. 진짜 영특한 분이죠. 요때부터 조금씩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근데 괴테에 비하면 진짜 너무나 초라한 삶이죠. 도망자 입장이고. 그러고 나서 예나 연구하면서 이때 칸트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칸트 연구 이후에 미학에 대한 이 저술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괴테랑 알고 난 다음부터는 괴테가 공공연하게 실러를 질투합니다.
이렇게 너무 이 책 너무 잘 쓴다고 진짜 천재라고. 나도 젊은 메르테르의 슬픔하고 파우스트를 쓰면서 이렇게 명성을 누리지만 내 글은 실러의 글에 비할 바가 못된다. 난 그리고 저렇게 광범위하게 타분야까지 저렇게 넘나들 능력이 안 된다고. 심지어 괴테가 부탁해가지고 실러가 셰익스피어에게 그걸 독일어로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괴테라는 이름이 더 문학사에서 더 유명하고 더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좀 적은데 독일 본국에서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거의 동급입니다. 괴테와 실러는. 그리고 실러의 작품은 독일어 그 문학 교과서에 다 실려 있대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알고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연구 완료. 그래서 실러가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세계정세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실러의 작품을 보고 있다 보면 어떤 반한 정신, 그리고 정열, 그리고 기성세대가 구축해 놓은 썩어빠진 이 구체제,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자유인의 영혼, 이러한 기계들이 모든 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간기와 사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역사적 사실을 섞어가지고 이제 이걸 대비시켜 보여주는데, 간기와 사랑에서는 썩어빠진 그 한 공국의 대공이 나오고 그 대공이 정략 결혼한 밀포드 부인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 밀포드 부인한테 그 대공이 아주 값비싼 장식물을 선물로 보내거든요. 웬 하인을 통해서. 밀포드 부인은 그 대공이 이렇게 썩어빠진 것도 알아. 이 보석은 또 네 대공이 또 어떻게 마련한 돈으로 나한테 준 것이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는 그 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7,000명의 젊은 장정이 미국으로 군사동맹으로 떠났는데 그들의 파병된 돈으로 이 보석을 사서 밀포드 부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독일의 한 공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밀포드 부인이 절망에 빠지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장정들을 외국으로 파병 보낸 돈으로 내 보석을 샀다고? 그분이 파병을 모집할 때 그 젊은 애들의 강요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된 것이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는 이 하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강요는 아니죠. 지원해서 간 거죠. 어느 날 대장이 정장들을 다 모아놓고 미국에 파병 갈 지원자들을 모집한다라고 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또 툴툴대면서 막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 얼간이 하나가 나 파병 가기 싫다고 막 쌩나리를 피우니까 거기서 그 대장이 갑자기 그놈의 대갈팡을 총으로 빵 날려버리면서 여기 지금 또 지원 가기 싫은 놈 있냐라고 되묻는 바람에 다들 지원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선 감금을 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네 사회 사력을 채우기 위해서 이 대륙에 남아있는 젊은 애들을 돈으로 이제 이용해 먹는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간기의 사랑이라는 이 희곡에 이런 에피소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희곡 내에 이런 것들을 삽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러의 모든 극에는 운문으로 쓰여졌든 산문으로 쓰여졌든 이러한 기성세대가 쌓아놓은 이 구체제적인 이 억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항이 계속 묻어나옵니다. 이 도적대 오늘 제가 읽어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런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이 카를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긴 하지만 이 썩어빠진 이 사회 체제 속에서 기성세대가 강고하게 조직해 놓은 이 시스템, 이 체제가 어디가 한계이고 지금 어떠한 것을 억압하고 있는 이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게 카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탕자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 내에서 여전히 자기도 입신할 수 없음을 느끼는 프란츠라는 동생이 또 하나가 나오죠. 이 프란츠 역시 그러니까는 프란츠를 악인으로 묘사하지만 프란츠가 악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카를과 프란츠의 구도는 그 시스템이 나온 두 개의 악인 겁니다. 악. 카를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이제 어떤 알렉산더 대왕한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어떤 자유로운 열정, 의욕이 넘치는 활동가 이렇게 커나갔고 그리고 자유, 그리고 정의를 꿈꾸는 이상주의자로 커나갔고 그리고 봉건제도의 폭정,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불의 이런 걸 다 알고 맞서 싸우려고 어떤 열정을 불태우는 청년으로 성장한 데 반해 그러한 시스템 내에서 프란츠라는 애는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이에요. 그 시스템 내에서 얘가 입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개교와 술책을 통해 가지고 형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사회에서 입신할 수가 없는 처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되는 두 형제의 모습을 이 작품 내 두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두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비극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면 기성세대가 조직해 놓은 이 시스템 내에서 그 자식 세대들은 부모가 살라는 대로 살면은 다 희생자가 되는 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러는 카레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무절제한 열정에 휩싸인 건 맞다. 왜? 젊은이니까. 내가 묘사가 좋아하는 카렐이라는 게 그런 젊은이인 건 맞다. 그래서 많은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젊은 혈기에. 그리고 끝내 가서는 심연으로 추락한다. 나쁜 짓을 계속 일삼다 보니까 그런 동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후회하는 모습들도 그래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선택한 길이 그 시대에서 보기에는 악의 길이니 계속 심연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계속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정의를 외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라. 여기서 우리는 존귀하고 고매한 인간의 정신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로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위대한 영혼, 그것이 바로 카를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었던 게 그러한 인물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강명 소설가, 굉장히 유명하죠. 장강명 소설가가 이제 표백이라는 소설로 등장하셨는데 그 표백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자살해가는 젊은 애들을 보여주거든요. 왜 자살하냐면 이런 사상적 이유예요. 이미 기성세대가 이 꾸려놓은 도덕 체계로서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선으로 둘러싸인 이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 나라는 절대로 젊은 애들이 사다리를 타고 위의 단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이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세뇌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면 너희들도 언젠가는 우리들처럼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그게 너희들의 최고치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 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체계 속에서 젊은 애들이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악하던 간 저러한 악의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계, 근데 그것을 이설이 명명하기에 빅 화이트 월드인가? 그렇게 묘사하거든요. 크게 하얗게 조직된 이 세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세계는 젊은 애들이건 늙은 사람이건 도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평등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꾸며져 있는데 이면에 놓고 보면은 사다리 다 걷어차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그런 와중에서는 젊은 애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일련의 몇몇 젊은 애들이 죽음을 계획합니다. 자살을 계획해요. 자신들의 자살을 쇼로 만듭니다. 그게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러한 젊은 애들의 선택이 이 실러의 도적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반란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갈아엎자. 혁명적 정신을 탑재하고 반란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괴테의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거기서는 그러한 이 억압된 정서 체제 속에서 그것을 적극적인 감정의 표출로 써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 도서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실러가 그걸 쓴 게 이제 그 문학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질풍노도라는 이 독일의 문단 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개념한다고 했잖아요. 역사적 맥락하고 그냥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16세기, 17세기는 이제 각자 이제 나라들이 쪼개져가지고 각자 살기 바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페인하고 프랑스에서 먼저 이 문학적 기치를 들고, 자유의 기치를 들고 이제 이런 문인들이나 문학들이 쏟아들어내는 걸 시작했겠죠. 독일은 그런 것에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도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들어가지고 독일에서도 우리만의 어떤 이런 문학 정신이라던가, 우리만의 기치라던가 이런 게 없이 언제까지 베끼고만 살 거냐. 그리고 남의 나라에 있는 문화만 얻어먹고 살 거냐. 이러한 정신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겠어요? 독일에서도 연극개혁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라고 시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7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8세기 들어나자마자 연극개혁 작업을 제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고트쉐트라는 사람이에요. 고쉐트라고도 하는데, 고트쉐트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부터 시작을 하냐면, 야, 저 위대한 프랑스의 고전주의 극들을 좀 봐. 응? 그리고 우리 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왜냐면 이 수입해서 들어오고 옆에서 있는 걸 모방해서 잡고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짜가 파칠 거예요. 모방품이 판치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천박한 소재의 거리들이 먼저 더 많이 퍼지잖아요. 저작거리에.
배우 예술이라던가 혹은 문학 예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고귀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로 더 이 어떤 좋은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그런 것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저작거리의 천박한 문화들만 계속 넘쳐나는 거야. 그런 데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냥 한 방 웃고 말고 막 이런 것만 펼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드시애트는. 자, 우리나라에 지금 기틀이 아무것도 없잖아. 문화사전 발전으로도 아무것도 없고 나라 형편도 그렇고 그러면 이왕 모방할 거 프랑스 고전주의가 밟아나갔던 그 절차부터 정확하게 공부해서 거기부터 모방해 나가기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의 발전 과정이 다 그렇죠. 고드시애트는 프랑스의 고전주의를 아주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틀에 막히고 철저히 규칙을 지켜야 했던 그 고전주의. 왜냐면 근데 그거라도 훌륭해 보이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로 연극 개혁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발전해가지고 좀 발전해 나가고. 근데 그 고드시애트가 그렇게 기틀을 밟아놓고 나니까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반기를 들었던 첫 번째 사람이 미학 이론가이자 최초의 연극 비평가 혹은 최초의 드라마터지라고 불리는 드라마트로기라고 불리는 레싱이에요. 레싱이라는 사람이 원래 고드시애트 제자인데 레싱이 어떤 식으로 반기를 드냐면 이거는 이게 제 3자 시선에서 보면 보이는 거죠. 고전주의 미학 이런 것도 얘네들이 극작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고 비극은 이런 것이고 하면서 얘네들이 뭐 규칙을 세웠다는 거 쭉 놓고 봤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틀에 꽉꽉 얽매여 있고 이 굳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레싱이 여기서 독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레싱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전주의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곡해했다 이거야. 제대로 연구를 안 했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 이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극의 형식은 개연성이 제일 중요하고 카타르시스를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레싱에 의해서 고전주의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계속 추적해 설명해드렸던 그 과정 내의 그 사이 단계가 바로 여기에요. 레싱이 기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싱이 고전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싹 다 다시 다 파괴해버리고 독일 내에서는 시민 비극, 그러니까는 자유를 구가하려고 하는 그리고 평등하게 살려고 하는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극도 제정이 될 필요가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민 비극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분조항을 폐지해버립니다. 그게 그 신분조항이라는 그 규칙이 있었거든요. 귀족 아니면 왕 아니면 신 이것 말고 등장인물로 써서는 안 돼. 주인공으로 써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걸 폐지해버립니다. 일반 시민이 주인공 돼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자 나탄이라는 비극이라던가 그리고 뭐 사라 샘프손 같은 시각 보면은 에밀리아 갈로티가 제일 유명해요. 레싱 비극 중에서는. 이런 시민 비극들은 다 일반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혹은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이런 일반 보편 가치를 이미 내면하고 있는 귀족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하지만 여기까지 설명해 드려서 이제 대충 감은 오시겠지만 원래 초기 단계에 이런 호기롭게 이론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희곡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완벽한 성과로 드러내기까지는 원래 좀 성숙의 단계가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레싱도 그 사람의 그 희곡이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 실러의 시기까지 오는 요 시기의 이 비극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설파는 했는데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기롭게 쓰긴 썼는데 좀 재미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 궁정 귀족들이 즐기던 그 프랑스 고전주의 비극을 즐기던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하층민 애들 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떠드는 거 저런 걸 뭐하러 재밌게 봤었겠어요. 그러니까 비판도 심했겠죠, 심지어. 그리고 레싱한테 또 쏟아진 비판은 레싱이 이것을 이유로 산문으로 비극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운문체, 언어, 문체가 피그말리온 때 설명했듯이 그런 문체는 귀족의 것이고 왕의 것이야. 그런 말로는 일반 사람들의 언어를 대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문으로 쓴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다 산문으로 얘기하니까. 이러한 시민 비극이라던가 이러한 진중한 비극이라던가 이런 흐름은 진중한 비극은 또 프랑스에서 디드로가 얘기한 건데 이런 양쪽 배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문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 디드로 때문에 또 발전된 게 또 연기술인데 뭐 배우의 역설이 디드로 거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이 다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단계 레싱이 이렇게 탁 펼쳐놓고 나면서 얘기하는 게 봐라. 이렇게 틀에 맞힌 이런 비극, 이런 론 이런 거 우리 지킬 필요 없다. 그것에 철저한 반례로 누구를 드느냐? 셰익스피어를 듭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모방하고 배워서 모범으로 삼아야 될 작가는 셰익스피어다. 셰익스피어야말로 비극의 천재다. 이렇게 예찬하기 시작해요.
이게 다 레싱 때부터예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의 일치 이런 거 전혀 안 지키거든요. 고전 그리스 비극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장소가 다 단일돼 있거든요. 한 장소에서 일어나요. 모든 사건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전령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거나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게 나중에 규칙화돼 가지고 뭐 3단일이니 3일치니 뭐 이런 규칙으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셰익스피어 비극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벽 위, 무슨 발코니 이런 식으로 계속 장소를 바꿔주죠. 영국 대륙에서 한 셰익스피어는 그런 규칙이니 뭐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쓰고 그냥 개연성만 있으면 이야기를 흘러나가는데 개연성만 있으면 장소 단위에 시간 단위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잖아요. 레싱은 그런 셰익스피어의 그 모범 사례가 이미 있다. 왜 이런 걸 굳이 지키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인원수가 이만큼 쌓였죠? 요 후에 나오는 일련의 작가들이 바로 질풍노도, 주추공주다. 클링어라는 그때 당시의 극작가가 쓴 희곡 이름이에요. 질풍노도라는 희곡 이름이거든요. 요게 가장 대표적으로 반항정신 이런 게 듬뿍듬뿍 담겨있는 희곡이거든요. 그래서 질풍노도라는 말표현이 좋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얼마나 좋아요. 반항정신이 딱 묻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시기에 극작을 했던 극작가들이 요러한 이 밑작업을 고트셰트랑 레싱에 의해서 그 싹을 튀어내기 시작하면서 빵! 이 독일 대문단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젊은 실러와 젊은 괴테, 그리고 클링어, 렌츠, 이러한 극작가들이 다 이때 당시에 극작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희곡들이 다 좋습니다. 그렇게 질풍노도가 열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림이 좀 보이시죠. 그런 구도를 이해하시고 이걸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질풍노도 시기의 문단 이후에 요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다시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독일의 문학이 엄청나졌구나. 많이 성숙했구나. 심지어 우리보다 시대를 더 앞서 나가고 있구나. 이런 평가들이 막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요 사건 이후에 절대 왕정의 폭압의 극에 달했던 프랑스에서는 바로 1789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실러한테 명예 시민 자격을 줘요. 당신의 이런 문학에 영감을 받고 이 젊은이들이 이 혁명에 성공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실러는 프랑스 대혁명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역사 공부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바로 로베스피에르니 당통이니 이런 애들을 바로 공포 정치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이후에 바로 또 황제 정치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실러는 여기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란이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망한다.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는 셰익스피어를 예찬하면서 셰익스피어의 극작법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산문으로 희곡을 쓰던 이 실러가 다시 고전주의로 돌아갑니다. 고전주의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그 후에 나오는 희곡들은 모조리 다 운문입니다. 발렌슈타인 3부작이라더니 오를레앙의 처녀라더니 비렐름 텔 이런 것들 다 싹 다 우문으로 쓰고요. 규칙을 고전주의에서 제시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거기서 담아야 될 어떤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천박한 언어라든가 이런 현실적 언어, 사실적 언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어떤 은유적인 언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라는 어떤 이런 선동성 언어, 이 도적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도덕적이고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진정으로 갖춰야 될 미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언어로 이 문체가 바뀝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후반기 작업을 괴테랑 그 결이 비슷하게 가는데 이때를 이 고전주의 문학으로 회귀한 시기라고 이제 문학사들은 평가를 또 하기도 해요. 근데 회귀한 게 아니고 역사적 맥락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원숙해진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실러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비렐름 텔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비렐름 텔이 맨 마지막에 쓰신 작품이거든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1년 전에 빌헬름 텔 탈고를 끝냈다라는 편지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빌헬름 텔 내용이 유일하게 실러의 모든 희곡 중에 유일하게 희극입니다. 그러니까 웃겨서 희극이 아니라 결말이 희극적이에요. 빌헬름 텔이 게슬러 총독을 암살하고 자기도 죽음을 맞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빌헬름 텔이 우리 스위스를 구했다 이렇게 하면서 환대하면서 그 스위스가 독립을 쟁취하면서 끝나요. 유일하게. 이러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는 실러도 그때 당시에 사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 속에 서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독일을 바꿔야 하고 이 시민적인 성숙을 더 이뤄내야 하고 이런 것들 맞긴 맞는데 옆 나라에서 일어난 혁명의 과정을 가만히 지키고 있어 보니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그 자유를 쟁취한 결과가 결국에 공포정치란 말이야. 더 많이 사람들을 죽여. 이게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반란에 성공해가지고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나라는 또 다른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실러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자기 희곡 작업이라던가 어떤 이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도덕심부터 먼저 이 키워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개혁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방증할 수 있는 것이 빌헬름 텔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엔 다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다 젊은 애들이 반란을 꾸미고 혹은 혁명을 꿈꿔가지고 이 어떤 그런 책동을 도모하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결국에 그 기성세대가 그걸 다 파악해가지고 다 물리치거든요. 먼저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다들. 근데 빌헬름 텔만 유일하게 죽기 직전에 썼는데 그것만 결국에 혁명을 쟁취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방금 말하신 지점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그러면 도적대에서 마지막에 카를이 자수하는 선택도 그런 점진적인 개혁? 그것과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카를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묘사해 뒀잖아요. 자기의 정의의 뜻이 있고 이 썩어빠진 이 나라를 어떻게든 정의로운 흐름으로 바꿔내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의 패기를 보여주지만 자기가 담고 있는 이 의적질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카를은 계속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략질을 하더라도 부자의 것이나 어떤 이런 탐관오리 같은 애들 것만 털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나눠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제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성해 놓은 게 도적단이니 도적단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희곡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내내 머릿속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그런 질문이 계속 도는 거예요. 카를이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즉 실러의 모든 그걸 보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억압된 사회, 억압된 체제 속에서 그것을 바꿔내고 싶을 때 비도덕적 수단이 과연 용인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개인의 존엄성이나 존귀함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리고 아마 지금 현대에 와서 젊은이들에게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다 포기하고 사실 것 같은데, 물론 쟁취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떻게든. 하지만 대부분 지금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그걸 방증해주고 있잖아요. 네. 물론 뭐 결혼하면 출산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점점 아이들 수는 줄고 젊은이들이 없어져가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이 삶.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실러의 도적대의 카를처럼 뭐 도적대가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이라던가 그러한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이 희곡에 담겨 있다. 실러가 그 괴테랑 친분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상 받을 때 괴테랑 첫 만남을 갖고 나서 그 이후로 괴테가 이 실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그 편지 개수만 1000통이 넘어요. 편지만 모아놓고 봐도 막 진짜 두꺼운 책으로 한 6권 분량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짧게 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편지는 편지 한 통 쓰면은 자기의 사상과 근래에 있었던 일, 어떤 문학적 작업 이런 걸 막 10장, 15장에 걸쳐가지고 써가지고 훅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이 문학사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모두 다 제가 탐독해 볼 수도 없었고. 근데 그래서 뭐 몇몇 가지 꼭지로 나도 보고, 이렇게 유추해 놓은 이런 그 실러의 이력이라던가 이런 걸 쭉 보고 있으면, 실러는 공작 자기를 받고 나서도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여전히 그 카를 오에겐 공자가, 물론 그 중간에 그 더 이상 이제 제에 대한 수배령을 이제 내리지 말아라고 이제 풀어주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또 돌아가진 못했거든요. 아, 돌아간 적이 있었나? 잠깐 돌아갔다가 어디 또 딴 데로 갔나? 이래요. 유복하게 살았던 괴테어는 이런 게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장례식도 못 치렀다고 나와요. 비렐렌테를 탈거하고 나서 1년 뒤에 고질적인 그 고질병에다가 이 폐렴이 겹쳐가지고 급성 사망하시는데, 그 급성으로 죽고 나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이 충분히 가닿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실러가 딱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정말 소박하게 치렀대요. 그리고 묻을 때도 개인 어떤 가족묘지나 이런 데 묻은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죽었던 사람들하고 공동 안장해가지고 64구의 시체랑 같이 묻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확 퍼지고 나서 이제 실러의 가치를 알아봤던 유명인사들이 뒤늦게 찾아오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러한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는 어디 왕이었더라? 그 바이마르 쪽 왕이었나? 그 사람이 그걸 너무나 가슴 아프게 여겨가지고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실러를 너무나 좋아했던 추종자 한 명이 실러의 유해를 파냅니다. 20년 뒤에. 그제서야 따로 가족묘지에 안장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보면 정말 위대한 독일의 대문호인데 굉장히 끝이 씁쓸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끝까지 숭고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극 속에서 그렇게 계속 비판하시거든요. 그 시대의 미덕을 지켜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그 46세 말년의 작품에 가서까지도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비렐름텔에서 그런 게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면 또 1시간 또 후딱 가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실러의 희곡에 드러나는 비극의 어떤 가장 강점이랄까? 그런 것은 숭고함이에요, 숭고함. 그리고 또 이론적 밑작업은 레싱에 의해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레싱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다시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고전주의자들이 곡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설명하시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비극의 목적은 현대시대와 맞지가 않다 이거야. 현대시대에 맞는 비극이 현대시대에 맞게끔 그 목적성을 이뤄내려면 비극은 숭고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정리를 다시 하시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그것을 문학적 성취로 이뤄낸 사람들이 질풍노도 시기의 문학가 군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두주자로 비극 작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실러와 괴테가 구현한 이러한 그 극작 비극들을 보면 구체적인 이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개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들을 억압하는 이 구체제적 이 절대 왕정이든 어떤 가톨로 질서든 이 모든 것들,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민들, 이 시민들에게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던가 혹은 인간에 대한 어떤 이런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교육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덕성이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다시 재교육시켜내기 위해서는 비극의 배경에 반드시 숭고한 이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이념과 싸우는 신세대 이념 간의 이 전쟁에서는 일단 모두 신세대들의 실패로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강고한 권력인 것을 인지시켜 줘야 돼요. 그러나 그런 신세대들이 몰락은 하지만 그들이 짚어놓았던 이런 이념의 불신은 역사 속에서건 언제서건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요 태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비극 속에서 그것이 일반 천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껴요? 그런 존귀한 인간이 된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존귀한 인간이 몰락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은 이전에
영웅이라던가 신이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이 몰락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그 비극성과 다르지 않다. 별반 차이가 있지 않다. 라는 이것을 인식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즉, 영웅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고, 존귀한 인간으로 살고자 행동하는 인간이면 누구나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풍노도 희곡들, 그리고 이 시민 비극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것들에서 선택된 주인공들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의 원래 사건이 진행되는 요소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들이 그 고통에 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정신적으로 넘어서서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 이 이념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시대가 바뀌어 나가야 될 그 테마,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거기에 새롭게 장착된 이념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이념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희생하는 주인공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이념과 새롭게 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 세대가 이 뿌려놓은 이 이념들이 구체가에 의해서 이 폭압적으로 희생당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숭고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혁명은 실패하지만 역사적인 태조로 놓고 봤을 때 결국에 그 불씨는 언젠가 이루어진다. 이게 역사 발전 태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제 전태일 노동법이 있는데 지켜라 라고 분신하셔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심으로써 그 후로 노동법이 뭐 완벽하게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잖아요. 주 5일제도 정착됐고, 이제 그것도 또 넘어서서 이제 우리 주 4일제로 바꾸자는 이 논의들도 이제 슬슬 시작하기 시작.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급박한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결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프랑스 대혁명 같이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왕의 모가지를 기요틴으로 따버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뿌려놓은 어떤 이런 씨앗들은 역사를 통해서 언제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숭고함을 배울 수 있고 그 숭고함을 가르치는 것이 곧 비극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장대한 어떤 박해의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자기 이념을 관철해 나가고 그 자신의 이념을 가다듬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보여줘야 하니 이 서사가 얼마나 길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그것을 낱낱이 더 설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산문이 쓰여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운문에서 산문으로의 넘어가는 이러한 이 극작의 변화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연기술의 발달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 다 운문으로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런 운문을 낭송하는 연기 발성이라던가 발화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난데없이 산문이 등장해. 이거를 운문 형식으로 연기한다고 쳐봐. 얼마나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레싱도 그렇고 실러도 그렇고 이 낭송 연기에 익숙해져 있는 배우들이 이 대사를 이렇게 치니까 이게 얼마나 어색했을 거예요. 이상하고. 그래서 사실 요때부터 해가지고 디드로도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한 고찰을 시작한 거거든요. 디드로도 그래가지고 또 자연스러운 연기, 사실적인 연기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벌써. 사실주의가 발현하기 100년 전부터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고찰들이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디드로의 뭐 배우의 역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고찰된 이유가 거기서 뭐 일루전이니 뭐니 뭐 이런 고찰들이 이미 100년 전부터 다 쌓여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주의라는 이 사조로 그 문학적 성취를 이루면서 입센으로 인해서 빵 터지고 이런 흐름들은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천재에서 뭐가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거인들이 쌓아놨던 단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런 서사가 길 수밖에 없고 연기에도 이렇게 어떤 자연스러운 연기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들은 역사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시대적 역사적 가치와 신시대적 역사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편소설 읽으실 게 아니잖아요.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시간 많이 남으실 때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희곡 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3편에 거쳐서 도적대 읽어봤는데 여러 희곡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세계사나 그 작가 생리나 계속 할 때마다 그래서 반복되게 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읽어내지 않으면은 희곡을 온전히 다 이해해내기에 좀 많이 어려움을 저는 겪고 있는데 박사신데. 어쨌건 여러분들도 이거 자체로도 재밌으니까 한번 즐겨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만 오늘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레 말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